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었죠.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7광구를 일본과 공동 개발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7광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일본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40여 년 만에 한일 협상이 재개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7광구 개발에 중국이 끼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손으로 직접 쓰도록 만들어진 책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주목해볼 만한 필사서적들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열고 거부권 의결을 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렇게가 포함이 되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위법성을 좀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전에도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사과를 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등 지금 거부권 행사가 24차례 이어지면서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호를 하면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경우에는 거부권을 600번 넘게 행사를 했고 레이건 대통령도 78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제 15일 이내로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른 시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려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지난 27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인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이게 시민단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주도를 한 탄핵의 밤 행사인 건데 국회의원회관이라는 데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되게 출입도 철저하지만 일단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의원이 누군가가 이거를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강득구 의원이 대관을 주선한 것을 두고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탄핵 선동을 이제 중단하라 요구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 문제를 논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재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고 또 동시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개별 행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탄핵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개별 행동이 마치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여당의 반발은 상당히 거셉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동을 보면 야권에서 윤 대통령 정권 초기 때부터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부추김 야권에서 진작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야권의 탄핵 선동 DNA다 비판을 했고요. 또 국회 내에서 반헌법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판을 깔아준 것이고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강득구 의원을 제명해달라 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강대구 의원도 입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다. 국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어떤 주장을 외칠 공간 대여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주신 건데 대행해 준 것뿐인데 이거를 나를 제명하겠다는 건 국민을 제명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오히려 여당은 왜 국민이 탄핵을 얘기하는지 들어야 된다. 헌법과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에나 더 신경 쓰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좀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당내 강경파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재보궐선거에 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 당론으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고요. 이런 충돌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서울 시내 집회가 상당했어요. 서울 숭례문 앞 또 부산 등지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 열렸고요.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면서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이 오늘 진행되는데요.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 이재명 대표가 2018년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그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있어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여기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재판이고요. 오늘 오후에 그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신문하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또 반대 신문하고 검찰 측이 최종 구형을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김진성 씨 이재명 대표가 위증하도록 요구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도 함께 오늘 소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인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열렸던 그 재판 첫 공판기일 때는 이재명 대표 요청에 따라서 위증한 게 맞다 이러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검찰이 앞선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그대로 구형을 할지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로 할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구형량은 오늘 나오는 거지만 이제 선고 결과 같은 경우에는 결심 공판 이후에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거 감안을 하면 이르면 11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서 공소장에 넣은 것이고 검찰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찌됐든가 만약에 선고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집행유예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을 하는 거고요. 또 형이 집행되는 기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커다란 변수가 되는 건데 다만 이게 아직 1심이기 때문에 2심도 거치고 대법원 최종 선거까지 가려면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를 하면 그에 반하는 형사소출을 할 수 없다라는 범죄. 그러니까 범죄가 명확한 것 같은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요라고 하면은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걸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새롭게 내놓은 건데요. 왜 이런 제안이 튀어나왔느냐 좀 배경을 보면 최근에 불거진 그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에게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도록 이것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주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몇몇 언론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그 대통령 행정관이 내가 보수시민단체 동원해서 정권 욕하고 정권 비판적인 매체 고발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발언을 한 내용이 녹취록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두고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이나 언론 옥죄기 또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왔고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은 원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권력이 이것을 남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함께 또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공무원들, 용산서 관계자들, 뭐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징역 1년부터 금고 5년까지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어떤 혐의냐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임재 서장도 같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도 방지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고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서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추가로 부실 대응 은폐하기 위해서 참사 현장에 도착했던 시간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재판에서 쟁점은 이들의 그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이 여부예요. 그럼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검찰하고 이 피고인들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게 검찰은 참사 당일에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참사 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봤고요. 반면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네, 한나절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듣겠다는 방침이죠. 네, 그러니까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여기 이름에 수급 추계라는 게 들어간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때 좀 참고해서 여기서 좀 숫자를 도출해 보겠다, 이런 기구거든요.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정원안 등이 여기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대 졸업생 수,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정부가 강조했던 어떤 과학적인 숫자 이런 걸 얘기 꺼낸다는 거고, 이후에 그러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여기 추계기구에서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 인력이 얼마나 될지 이걸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요. 대통령실 측에서는 의사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좀 나와달라라는 취지로 특히 또 의사들의 절반, 이 구성의 절반을 의사로 채워 넣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띄운 여야의정협의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야의정협의체에서도 일단 의대 증원, 의대생들 숫자를 얘기를 해보자고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그럼 완전히 한동훈 대표 패싱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이걸 일축을 했어요. 여야의정협의체도 함께 이 추계 기구하고 여러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와 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패싱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지는 말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야의정협의체 이렇게 여당 대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띄웠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에 대통령실은 여기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협의체 제안 정치권에서 나오기 전부터, 국회에서 나오기 전부터 정부는 과학적인 숫자 도출을 위해서 추계를 할 것이다, 그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꾸준히 해왔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고요. 야당은 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법제화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구가 생기면 여기서 몇 명을 낼지 계속 토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대 정원뿐만이 아니라 의료 인력 인원, 어느 병원에 어디 지방에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인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제도화된 게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정부 입맛대로 시시각각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수급추계기구 신설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정부의 증언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직 속에 이걸 두는 게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추계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앞으로 이 구성인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또 중요한 의사단체 의견은 어떠냐. 사실 이런 적절한 숫자를 도출하는 과학적 추계기구를 설치하자 이 내용은 그동안 전공의단체 비롯해서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을 해야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의협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에 과학적 추계를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국군의 날인데요.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 행사가 열릴 예정이죠. 헬기 공중 퍼레이드를 비롯해서 신형 현무 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요. 네, 현무 미사일은 지난해에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형 현무 미사일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탄두 중량만 8톤에 달하는 파괴력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신형 현무 미사일은 그 적 지휘부 은신처인 지하 벙커 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도 이날 내일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공군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파치와 수리온 이런 육해공 헬기 70여 대가 참여하는 공중 퍼레이드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앞서 북한이 4.5톤짜리 탄두를 달았다고 하면서 신형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8톤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두 중량이 배에 가까운 고위력 미사일 실물을 공개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에겐 어떤 경고가 되겠죠. 북한이 도발 시에 보복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출혈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 국군의 날 군 시가행진을 위해서 8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가행진 연습을 하다가 병사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국군의 날 행사 집행 예산을 보면 2020년에 이때 시가행진 안 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12억 원, 2021년에 1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가행진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37억 원으로 몇 배로 껑충 뛰었고요. 시가행진을 실시하고 지난해 10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해병대 병사 같은 경우에는 행진 연습을 하다가 현기증으로 쓰러졌는데요. 아래턱을 총에 부딪혀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한 특전사 부사관은 2m 높이 강목을 격파하는 태권도 시범을 연습을 하다가 발목이 골절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노름에 쓰고 있다. 중상자가 발생하면서도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도 그럴 게 시가행진에는 어쨌든가 많은 장병들이 차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국방부가 차출하는 장병은 5,400명. 시가행진에 그렇게 들어가고요. 지난해에는 6,7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출근 정체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체가 심한 곳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꽤 많이 수월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노원교 부근 3차로가 차선 긋는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이후 성동분기점과 군자교 사이 1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각각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하다가 이후 다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곶 또 서안산과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정체인데요. 용인휴게소 부근 3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 원주 나들목에서 정체인데요. 1차로에서 하고 있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있었던 제7 광고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지역인데요.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7광구 공동개발 문제를 놓고 39년 만에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멈춰있던 한일 협의가 왜 갑자기 다시 시작된 건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오늘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7광구 이름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지도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긴 한데 부득이 좀 상상을 좀 해보시면 네. 서해 북쪽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1광구, 2광구, 3광구, 4광구가 있고요. 네. 이제 남해로 돌아서 5광구, 6광구까지 해서 부산 앞바다까지 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 상반기에 여기에 엄청난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깜짝 발표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 별명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거기가 포항 앞바다인데 거기가 8광구입니다. 네. 1, 2, 3, 4, 5, 6, 8. 7이 빠져 있는데 7은 네. 제주도 남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제주도 남쪽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좀 가깝고 일본하고도 좀 가깝고 한중일 사이에 있는 애매한 지역이 이제 7광구인데, 거기가 이제 사실 대륙붕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거기에 석유, 천연가스가 많을 거다라고 네. 이제 좀 기대를 받아왔고 계속 일본하고도 같이 좀 개발해보자 공동 협정도 돼 있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동명의 영화도 있었고 노래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뭐 안성기 씨, 뭐 하지원 씨 주연했던 7광구라는 영화가 2011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7광구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가수 정난이 씨가 이제 부른 노래인데 그 가사가 네. 이런 거더라고요.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흑진주, 그러니까 이제 석유. 여기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다는 걸 이제 묘사한 그런 네. 가사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7광구는 1970년대부터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서름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정말 꿈의 지역, 뭐 이런 기대감을 받아왔던 곳인데 사실 그동안은 좀 잊혀져 왔죠. 그리고 이제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7광구가 잠깐 거론됐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지난주부터 갑자기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광구에 석유가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 뭐 구체적인 조사나 분석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사실 추정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추정치는 사실 확실한 거는 우리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그러지만 파봐야 알거든요. 구멍을 네. 뚫어봐야 아는 건데 아직 구멍을 뚫어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 영해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오묘하게 있는 지역이어서 우리가 함부로 파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연구 자료들을 좀 보면은 2005년에 우드로 윌슨 센터라는 곳이 낸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가 최대 1,000억 배럴 정도의 석유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매장량의 10배입니다. 네. 사실이면은 정말 초 대박입니다. 사실이라면. 근데 또 석유공사가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2000년 초에 또 추정한 거 보면은 한 3억 배럴이라고. 그러니까 1,000억에서 3억.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네. 사실 안 파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질 형태라든지 토사의 구조라든지 토사의 뭐 어떤 배합이라든지 볼 때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확률은 없다. 다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다가 현재까지 정확한 스코어인 것 같아요. 7광구의 또 다른 별명이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꽤 오래 전부터 이 한일 양국 정부가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던 게 1960년대 말이고요. 그때 우리나라 정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바로 여기에 이제 개발을 착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역이 애매해요. 네.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하고 공동 개발 협정을 맺습니다. 여기를 공동 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 JDG라고 지정을 하는데 그 협정의 내용이 1978년부터
50년 동안, 그러니까 1978에 50을 더하면 2028이거든요. 그러니까 1978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과 일본과 한국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여기서 뭔가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면 반반씩 속칭 반딩을 하자 이렇게 네. 협약을 했던 건데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1978년으로부터 46년이 흘렸어요. 근데 우리 46년 동안 칠광구에 구멍을 팠더니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가 안 나왔어요. 라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파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팔 수 없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속칭 구멍을 뚫어보기로 합의가 돼야 뚫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46년 동안 계속 파보자라고 일본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 그거를 미루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무시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실제로 회의가 1985년에 양국 간의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리고 39년 동안 안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회의가 39년 만에 열렸는데 근 40년 가까이 일본 정부가 거의 무시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요구를 같이 파보자는 요구를 무시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냐, 딴 마음을 먹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나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공동 개발이 약속돼 있었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돼 왔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네, 일본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뭐 이유나 근거 같은 게 있어요? 사실 뭐 일본 정부가 발표를 안 하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이 개발 요구를 무시하는 스탠스로 봤을 때는 결국은 2028년 협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정확하게는 2028년 6월이거든요. 기다려서 협정이 끝나면 자기네가 다 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 사실 좀 애가 타죠. 뭐 사실 뭐 국력이든 여러 가지 뭐 석유 시추 경험이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100% 다 먹겠다고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반발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계속 애가 탔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 공동개발 협정이 이대로 종료되면 본인들한테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는 뭔가 유리한 근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일본에게 좀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제 대륙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영해를 벗어나서 공해상에서 200해리까지는 그 나라만의 경제 수역, 거기에서 석유가 나오든 천연가스가 나오든 엄청난 물고기가 나오든 그 나라가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200해리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한국에서도 200해리, 일본에서 200캐리 선을 그으면 겹쳐요. 중국도 200캐리가 겹치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이제 쪼개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칙은 사실 없습니다. 이건 국제법이기 때문에 다만 1970년대만 해도 대륙붕 연장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륙붕이 쭉 연장돼 있는 곳에 나라가 이 소유권을 다 갖는다 이런 학설이 강했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멉니다.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데 공교롭게 모양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완만한 평탄하게 이어져 있다가 일본 쪽에 가면은 훅 한번 파여요. 협곡이.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대륙붕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륙붕 연장론으로 보면 우리나라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소유권이 더 강해져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바닷속을 나누면 안 된다. 그렇게 나누면은 사실 대륙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닌데 괜히 운 좋게 어느 나라가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말 그대로 중간 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누자. 이런 논리가 강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에 가까워요. 여기가. 그래서 반반을 나누면 지금의 칠광구 영역 중에 더 많은 쪽을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논리 때문에 일본이 국제법적 학설이 바뀌는 걸 보고 그러니까 여봐라 가만히 두면 우리 일본에 유리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더 많이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본 측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국제법이라는 게 국내 법처럼 무슨 법원이 있어가지고 뭐 명확하게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1심, 2심, 3심 그 법원 판결이 불복하면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국제법은 말 그대로 그냥 조금 거친 말로 얘기하면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분쟁은 힘의 논리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국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가도 일본이 일본 편을 많이 데리고 오면 일본이 이기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일본 말이 맞다, 우리 말이 맞다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제 국력과 힘의 싸움인데 우리가 일본과 어디서 부딪혔을 때 우리가 압도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오히려 좀 불리하면 불리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논리대로 붙으면 일본이 중간선, 그러니까 중간을 그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가 탔던 거고 2028년까지 4년밖에 안 남았지만 계속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뭐 좋게 보면 압박, 나쁘게 보면 좀 애걸복걸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소극적으로 나왔던 일본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는 거잖아요. 뭔가 예.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속내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속내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도 뭐가 전략이 있으니까 우리 요구에 응한 걸 텐데 그 전략은 절대 밝히지 않죠. 다만 이제 추정컨대 네. 중국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입니다. 해석들이 나오고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칠광구라는 지역은 한중일 사이에 애매하게 중간 정도에 있어요. 물론 뭐 자로 재면 어디서 좀 가깝고 멀고는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 칠광구 바로 옆에서는 그 칠광구에서 조금 옆으로 가서 중국 쪽으로 가까운 해역 쪽에서는 이미 중국이 석유와 가스를 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멍을 뚫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 칠광구의 경계선에 10km 반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속에 우리가 뭐 석유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km까지 붙어 있는 곳에서 석유가 나오면 그 옆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땅 그쵸. 밑은 다 연결돼 있고 네. 이쪽에서 세게 빨아들이면 옆에서 빨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중국이 저렇게 많이 캐가면 칠광구에 정말로 있나 보다라고 상식적으로 추정하는 게 맞는 거고 다만 2028년에 한일 공동협정이 끝나면 여기는 이제 협정이 없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또 3국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한국만 상대하면 됐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까지 상대해야 되는 건 셈법이 복잡해지고 방정식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차라리 한국이랑 하자라고 방침을 바꾼 거 아니겠느냐라는 뭐 해석은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 속내가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떻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한국, 일본 양국의 게임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해지고 네. 일본, 중국 다 만만치 않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 공동협정을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해요. 4년밖에 안 남았고요. 4년밖에 안 남았는데 4년 동안 기름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협정을 연장이라도 해서 계속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해서 반반씩 가져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져가려는 속내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교부가 만났고요. 만난 것까지는 팩트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금요일 밤쯤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양쪽 정부 다 보도자료가 만나서 논의했다.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맹탕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긴밀한 얘기들을 하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석유라는 게 뭐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라는 강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긴밀한 논의를 했을 텐데 뭐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서로도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더 만나기로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이 칠광구 개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본이 무시해왔지만 앞으로는 만나서 논의를 하긴 할 거다. 이걸 현재 알 수 있고 일본이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석유라는 키워드가 지금 굉장히 핫한 키워드 두 개 만나 있잖아요. 그리고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어떤 진전사항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관심을 받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이 속도를 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그리고 보물 같은 책만 선별해 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느 쪽의 진술이 맞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원고와 피고 또는 증인들을 대면시켜 그들에게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것을 한자어로 대질신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물음 맞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3자를 앞에 두고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짐을 뜻하지요. 예를 들어 이 일은 물음 맞춤을 해봐야 진상이 밝혀지겠다. 또 그와 물음 맞춤에서 의심이 풀릴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하겠다와 같이 말하는데 이는 진실을 밝혀내려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와는 달리 무릎을 마주하다, 무릎을 맞대다 같은 관용구는 서로 가까이 마주 앉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서로 무릎을 마주하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했다라고 하면 뭔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관용구 머리를 맞대다나 머리를 모으다도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까지 서쪽 지역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 부산 28도, 전남 완도는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에 머물며 선선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곳이 있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은 늦은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 북서부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오후에는 영남 지역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끄라토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쯤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개천절인 목요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천절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상에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해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주장은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본격 수사 약 2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네, 징검다리 연휴 불청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내일쯤 방향을 틀어 한반도 쪽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만과 일본 또 미국과 우리 기상청의 전망이 대체로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다고 하고요. 중국 내륙 고기압에 이끌려 지금보다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 경로가 크게 달라지는데 세력이 약화되며 중국 남부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상대로 대만 동쪽에서 경로를 튼다면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을 얼마나 빨리 만나는지도 변수라고 합니다. 기압골과 먼 위치에 머문다면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반대라면 강풍을 타고 더 빠르게 북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상청은 끄라톤이 한반도 쪽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주말쯤 제주 남쪽 먼 해상까지 접근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태풍의 경로와 강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은 지난 2019년 태풍 미탁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2016년에 부산에 상륙한 태풍 차반은 영남 일대에 큰 피해를 안겼던 만큼 이번 태풍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지난주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CCTV에 잡힌 이 피의자의 범행 직후 모습이 공개됐는데 충격적이에요. 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가해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범행 이후 맨발로 배회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고 약 13분 뒤 인근에서 찍힌 장면인데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이 돋는다, 빨리 신상 공개해라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주 수요일 새벽이었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나와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범행 후 흉기를 버리고 달아난 가해자는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이 벌어진 지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는 폭력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업난으로 2달 전부터 운영하던 배달 음식점을 휴업한 상태에서 매일 가게에서 술을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거리를 배회하던 이 남성은 맨발로 호프집에 들어가 결혼할 여자친구와 크게 싸웠다, 화가 나 술을 마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범행 동기를 경찰에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4병 정도를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에선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면서 온라인에선 가해 남성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SNS에선 이름과 얼굴은 물론이고 운영하던 식당 상호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업소 리뷰 게시판에 몰려가 살인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댓글을 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설치된 식당 주변엔 달걀 등을 투척한 흔적도 남아 있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시민 요청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추모 공간도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는 사건 현장에 다녀왔던 사진과 함께 추모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추모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어제 조례대형 사건 현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고요. 추모 현장에는 하나뿐이었던 내 친구,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정말 아팠을 텐데 너무 미안해, 잊지 않고 지내면서 항상 그리워할게 라는 글이 적힌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고요.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10대 소녀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요즘 노량진 학원가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5, 60대가 채우고 있습니다. 고시생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던 컵밥거리는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한산한 요즘인데요. 끼니를 해결하려는 청년들로 북적이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른바 공시족이 급감하면서 학원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주변 상인들도 노량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10년 전 얘기고 옛날보다는 덜 바쁘다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내심 실감한다고 말합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년 전 37.2대 1에서 올해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낮은 봉급과 처우, 또 악명 높은 악성 민원 때문에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떠난 자리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5, 60대 중장년들이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전기기사 자격증 학원 강의실은 중장년 남성들로 꽉 들어차 있는데 이 학원의 5, 60대 수강생은 2년 전 2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4%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학원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재취업은 쉽지 않고 자영업도 불황이 어렵다 보니 자격증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60대 전기기사 준비생은 정년 퇴직했지만 100세 시대 자격증이 평생 직업으로 장점이 있는 것 같다며 학원가를 찾았다고 하고요. 50대 공인중개사 준비생도 노후에 돈을 좀 벌어보고 싶어 발을 들였다고 말합니다. 시들해진 공무원 인기에 떠나는 청년들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노량진 학원가 풍경이 달라진 모습이네요. 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 씨가 또다시 한국행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어요. 네, 벌써 22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서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 소송을 낸 끝에 2차례 최종 승소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또다시 한국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좌절됐습니다. 최근 주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씨가 지난 2월 된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6월 18일자로 거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유승준 씨 측은 법률 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 활동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다른 비자로 소송하면 소송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재외동포주의로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7년 데뷔한 유승준 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국 입국이 제한됐었죠.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후 2차 소송을 내 작년 11월 다시 대법원에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에선 이번에도 세 번째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 씨 측은 이번 처분에도 불복해 최근 법무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벌써 2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자업자득이다, 미국인이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된다 같은 냉담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QR 메뉴판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외국인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터라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달라진 게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지난해 올린 영상이 논란의 시작이었죠.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시켜보니 불과 10개 남짓한 전이 접시에 담겨 나와 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는데 네. 9달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지자체 주도로 대부분 노점에 QR 메뉴판이 생긴 게 눈에 띄는데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식 사진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고르면 계산할 총액까지 표시가 됩니다. 또 여러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 사진으로 음식도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 걱정을 다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단말기가 있는데도 카드를 안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가게 5곳 중 3곳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수수료 때문이냐 물어봐도 기계 조작이 미숙하다는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기 십상인데요. 논란 이후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정량 표시제도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음식 중량과 가격을 써둔 가게를 찾아보기 어렵고요. 상인에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라면서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한류 먹거리 명소로 꼽히는 광장시장이지만 달라지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축제를 앞두고 곳곳에서 바가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축제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일대 호텔과 식당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가 하면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웃돈을 주고 불꽃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명당을 판다는 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 최근 여의도 인근 호텔엔 예약 문의가 숨 돌릴 새 없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숙박비 역시 많게는 수십만 원이 올랐고요. 식당을 예약했던 시민에겐 음식값을 평소에 4배나 내야 한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요. 여의도의 한 5성급 호텔은 가장 큰 스위트룸을 평소 3배가 넘는 1박에 300만 원에 내놓기도 했고요. 한강변의 한 뷔페식 레스토랑은 창가석 VIP 테이블을 59만 9천 원에 팔고 있는데 평소에 10분의 1 가격인 5만 9천 원에 이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쉼터인 한강공원 둔치도 이 시기엔 불꽃놀이 명당이 되는 상황인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한강이 보이는 호텔 숙박권과 저녁 식사 상품권을 10만 원 넘게 웃돈을 얹어 판다는 게시물들이 자주 보이고 15만 원이면 미리 자리를 잡아주거나 한강 주변 건물의 옥상이나 발코니를 30만 원에 빌리고 싶다는 글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또 이렇게 판다는 사람도 많지만 산다는 사람도 쉽게 눈에 띄는데요. 불꽃이 잘 보이는 식당이나 호텔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여의도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방 옥상을 구한다는 글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올 정도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4인 가족이 추억 만들기를 하려고 한다. 제대로 조망 가능한 한강뷰 장소를 구합니다. 아파트, 주택 발코니, 오피스텔 옥상 등 불꽃이 보이면 다 가능하다면서 희망 금액으로 30만 원을 제시한 글도 올라와 있고요. 용산구 이촌동의 한 오피스텔
호스텔방을 하룻밤에 65만 원에 빌려주겠다는 한강불꽃 축제 명당 1박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조회수가 170회를 넘어서는 등 혀를 내두를 만한 자리 전쟁이 한창입니다. 네. 해외 소식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미국에서 허리케인 상황을 전하던 기상캐스터가 생방송 도중에 물에 잠긴 차에 갇힌 여성을 구조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예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폭스뉴스 기상캐스터인 밥 반 딜런이었는데요. 애틀랜타의 침수된 도로를 배경으로 허리케인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 물에 잠긴 차량이 있다며 주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차 안에는 한 여성이 갇혀 있었고 딜런은 여성을 향해 911에 신고해 곧 구조대원들이 도착한다고 안심시켰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딜런은 카메라를 향해 잠시 후 돌아가겠다며 직접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속으로 들어가 차에 갇힌 여성을 꺼내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됐는데요. 구조를 마친 이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시 방송을 이어갔고 동료들은 딜런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상황은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책 읽기 좋다는 가을 10월의 시작을 앞두고 어떤 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좀 독서 트렌드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요즘은 어떤 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오랫동안 주목을 받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필사책인데요. 책에서 좋은 문장을 한두 문장 정도 인용을 하고 그 문장을 베껴 적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는 그 글이 실려 있고 다른 한 페이지에는 이제 그 글을 옮겨 적을 수 있는 여백지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책이기도 하고 공책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씨를 처음 배울 때 열심히 보고 베껴 적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성인들이 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사책이라고 하면 문장을 베껴 쓰는 책인데 이게 특별히 요즘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다들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글씨를 쓸 일이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무슨 계약서 쓸 때도 전자서명으로 대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쓴다라고 하는 아날로그적인 즐거움 이것을 다시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 도서관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필사 대회를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그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적는 이런 필사 대회를 여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필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필사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건 성경 필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베껴 적으면서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는 이제 이런 방식이 많은데 요즘 유행하는 필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글들을 필사하면서 내가 좀 더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싶다. 맞춤법을 익히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충족시키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 2015년 정도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이 인기가 좀 주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필사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글씨가 막 예쁘지도 않고 글씨 쓰는 걸 막 좋아하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필사의 매력이 뭐예요? 이게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 뭐라고 할까 붓글씨 쓰는 걸 통해서 마음 수양한다는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좋은 글귀를 적는 것 자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붓글씨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요즘에는 이제 각종 뭐 필기구도 워낙 좋아지기도 했고 또 이런 필사하시는 분들은 만년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필기구에 좋은 종이에다가 좋은 글귀를 베껴 적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하루 동안 뭐 회사에 갔다가 너무 마음이 심란해, 너무 이 들떠 있는 안 좋은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힘들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좋은 글귀를 베껴 적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뭐 힐링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종이나 펜, 만년필 이런 것들이 같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 거예요. 왜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이 관련된 물건을 구입하는 열정으로 이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필사책 한 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로 노트를 마련하고 이렇게 뭐 펜을 마련하고 이러면서 관련된 시장도 다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손글씨 써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손글씨랑 관련된 이런 필기용품 시장은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왜 컬러링북이 좀 네. 유행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종의 명상을 하듯이 컬러링북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네. 것 같은데 뭐 비슷한 효과겠죠.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중국어를 배울 때 한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낯선 한자를 이렇게 베껴 적는 것만 해도 뭔가 마음이 착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내가 마음에 새길 만한 좋은 문장들을 베껴 적는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럴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컬러링북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던 때에도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왜 색칠 공부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앉아서 조용하게 그 컬러링북 색칠을 하면서 마음의 평을 얻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필사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중에도 필사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1년 내내 이제 어떤 필사책인가는 한 권쯤은 이 순위에 올라 있는데요. 지금 이주윤 작가의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엄청나게 길죠. 네, 근데 이 제목에 이미 모든 이 책의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필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책 표지에는 스마트폰 대신 펜을 들 때 당신의 세계가 넓어진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책 한 권 읽을 시간은 없다. 좋은 문장은 내 것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현대인의 빨리빨리 이런 욕망이 충족되는 게 이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 책에 같이 적혀 있는 문장이 뭐냐면 어휘력, 맞춤법, 문장부호, 문장력까지 한 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루 종일 사실 우리는 글씨로 대화하잖아요. 무슨 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메일을 쓰거나 하는 걸 통해서 옛날에 전화 한 통이면 했을 거를 몇 번씩 이제 문자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문자 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더 표현을 깔끔하게 쓸 것인가, 내가 쓴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상을 좋게 보이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사책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일단 박완서, 박경리, 헤르만 헤세, 톨스토이 이렇게 뭐 옛날 작가들부터 시작을 해서 최은영, 최진영, 김애란 이런 요즘에 인기 있는 작가들까지 폭넓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소설과 비소설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 이 책의 부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부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쓸 때마다 헷갈리는 문장부호 사용법
그러니까 이 문장부 따옴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문장부호 사용법이 있고요. 또 자주 틀리는 맞춤법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국어 공부할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맞춤법을 잘 잊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글자 예절 같은 것들을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문장들 중에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고 하는 최은영 작가의 소설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내게 실망을 줬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보다 고통스러운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나 자신이었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조차 등을 돌리게 한 나의 메마름이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일테면 이제 이런 문장들을 필사를 하면서 내 마음을 새기는 이런 식인 거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책 한 권을 다 읽고 그중에서 그렇죠. 좀 본인에게 울림이 있었다 하는 문장을 필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뽑아준 좋은 문장을 베껴 쓴다는 맞습니다. 건데 좀 낯선 방식이긴 하네요. 낯선 방식이죠. 그리고 사실 필사를 제대로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책 한 권을 다 읽고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네.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문장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들 책 한 권 읽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좋은 문장만 뽑아서 읽으면 책 한 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사책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700님이요. 저는 독서를 꽤 자주 하는 편인데도 가끔씩 글을 작성할 때 띄어쓰기가 헷갈리는 맞아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희님 말씀대로 좋은 문장을 직접 써보는 필사 한번 해봐야겠어요 하셨어요. 저희 또 다른 필사책 소개해 주세요. 예, 이번에도 제목이 깁니다.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라고 하는 긴 제목의 책인데요. 네.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을 쓴 유성경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할 말은 많지만 쓸만한 말이 없는 어른들을 위한 숨은 어휘력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 역시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 내세우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필사책이 약간은 자기계발서이기도 한 거예요. 이 언어 능력을 키우는 자기계발서 같은 측면이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식으로 필사에 접근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성어, 유태어, 말맛을 체험한다. 그다음에 제대로 보는 관찰은 어떻게 하는가. 관점의 변화를 이끄는 묘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공감력, 이해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문장들을 소개함으로써 내가 이를테면 공감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쓰면 되는가, 어떤 단어들을 쓰면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문장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찬찬히 보면서 그 문장들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사하는 법에 대한 책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필사가 얼마나 인기인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필사하는 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처음 필사 붐이 시작된 때로부터 멀지 않은 2016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이 필사하는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원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소개드리는 필사책들이 네. 필사하기 좋은 문장들을 일부만 한두 문장만 떼어서 책 한 권으로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필사하는 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필사하는 문장을 찾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차근차근 읽는 것부터가 이 필사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는 필사가 왜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노트에 옮겨 적으면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죠. 우리가 손으로 직접 어떤 것을 옛날에 왜 학교에서 깜지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렇게 하얀 연습장이 까맣게 될 때까지 계속 베껴 적게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때는 야 이건 무슨 소용이야 생각이 될 때도 네. 있는데 결국은 여러 번 베껴 적는 사이에
게 외워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문장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베껴 적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이런 문장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필사하는 법이라는 책을 쓸 정도의 저자라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같은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식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베껴쓰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네. 결국은 그 베껴서 갖고 싶은 문장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필사라는 것을 좀 원론적으로 접근하면서 깊이 있게 이 필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작가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빛과 색깔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현대 사회가 바쁘고 모든 화면이 금방 바뀌는 상황에서 네. 차분하게 백지를 보고 앉아서 글씨를 베껴 적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혹시 기자님도 가끔 필사를 하세요? 네, 저도 합니다. 저도 하고 저도 네.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 노트 같은 게 있는데 독서 네. 노트에다가 책을 읽은 걸 정리할 때 네. 이 문장은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적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필사를 하는 방법은 네. 그 문장을 적은 다음에 이게 왜 좋았는지 같이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장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 대한 감상, 그러니까 이게 왜 좋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는 그런 연습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책 저도 많이 읽지만 읽은 다음에 기억 안 나거든요. 읽은 다음에 기록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그 기록하는 방법이 요새는 디지털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용해서 기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기억에 잘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죠. 김미진 님이요. 저도 필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았다 뺐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장바구니에 담아둔 책 꼭 사서 필사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네. 그 책을 살까 말까 망설이실 때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필사하시면서 내 노트를 따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책 사서 직접 그 책에다가 쓰시는 것도 재미있지만 네. 따로 이렇게 책 빌려서 읽으시면서 베껴 적는 노트를 마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요즘 도서 트렌드인 필사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웨이브 투어스의 썰.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가을에는 날씨가 좋아서인지 각종 행사가 많은데요. 커피 관련 행사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가을은 커피의 계절이죠. 예, 각종 커피 관련 뭐 강연회나 시음 행사 이런 게 많은데요. 네. 예, 이번 주에도 10월 3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 센터에서 서울 커피 앤 티 페어가 열립니다. 벌써 12번째예요. 12회째면은 꽤 인기가 있나 봐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몇 가지 경연 대회가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커피 볶기 시합인 로스팅 챔피언십, 커피 내리기 시합인 브루잉 챔피언십, 그리고 커피 맛보기 시합인 커핑 챔피언십 등이 열리죠. 그리고 국내의 대표적인 그 원두 기업과 카페가 참여하는 그 커피 마켓이 열려서 입장객이 누구나 세계 각지에서 온 이 다양한 커피 원두를 구경하고 맛보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 커피를 직접 내리거나 라떼 아트를 체험해보는 행사도 있고요.
물론 각종 커피 도구를 판매하기도 하고 커피 창업과 관련된 뭐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유명한 카페나 커피 업체 수백 곳이 참여하는 행사고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어요? 네, 뭐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을 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서 쉬운 문제 하나 낼까요? 세계에서 커피 축제, 뭐 카페 쇼, 커피 페어 등 그 커피 관련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커피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울 카페 쇼가 올해는 이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벌써 23회째죠. 서울에서는 이외에도 뭐 서울 커피 엑스포, 공릉 숲길 커피 축제가 봄에 열리고 네. 청춘 커피 페스타가 가을에도 열립니다. 가까운 일산에서는 매년 9월에 고양 커피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대구 커피앤카페 엑스포도 매년 9월에 열립니다. 커피 도시 강릉도 빠질 수 없죠. 강릉 커피 축제도 유명한데 올해로 16번째고요. 10월 24일부터 열립니다. 커피 도시를 선언한 부산에서는 매년 봄에 부산 커피 쇼가 열립니다. 올해도 5월 말에 열렸고 14번째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백스코에서는 별도로 6월이나 7월에 국제 커피 앤 베이커리 페어를 또 열죠. 이외에도 부산 그 영도구청 주관으로 부산 영도 커피 페스티벌이 또 열리고요. 부산의 커피거리 전포동에서는 10월에 전포 커피 축제가 또 열립니다. 뭐 이외에도 제주 카페쇼, 춘천 커피 페스타 등등이 있는데요. 뭐 아마도 제가 모르는 지역 커피 축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네요. 근데 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커피 축제 가운데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열리는 축제도 있겠죠. 네, 뭐 대표적인 것이 매년 여름 유럽에서 열리는 월드 오브 커피라는 행사죠. 이거는 스페셜티 커피 협회, 즉 SCA가 주관하는 아주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유럽의 도시들이 주최하려고 좀 경쟁을 할 정도죠. 네. 미국에서도 매년 4월에 스페셜티 커피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리고 런던 커피 페스티벌도 매년 4월에 열리는 유서 깊은 행사고요. 이외에도 호주 멜버른에서 매년 5월에 열리는 멜버른 국제 커피 엑스포, 또 10월에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 뉴욕 커피 페스티벌, 매년 3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암스테르담 커피 페스티벌 등이 유명합니다. 제가 이 똑똑한 챗 GPT에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축제 탑 7, 7개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위에 얘기한 6가지 축제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행사 하나를 포함시켜서 알려주더군요. 뭘까요? 역시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행사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서울 카페쇼인데요. 참가 업체 수와 방문자 수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죠. 600여 업체가 참가하고 매년 16만 명 이상이 관람합니다. 네. 뭐 저도 매년 가죠. 이 아시아에서도 커피 축제는 많이 열립니다. 뭐 3월에 열리는 태국 커피 페스트, 11월이나 12월에 열리는 타이완 국제 커피쇼, 그리고 일본에서 매년 열리는 도쿄 커피 페스티벌도 있는데요. 제일 그중에서 유명한 것은 일본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참가 업체가 수십 개 정도, 그리고 방문객은 1만 명 정도입니다. 이 서울 카페쇼에는 40개 국가가 참가하는 이 국제 행사인데, 일본 도쿄 커피 축제는 일본 커피 전문가들과 일본인 방문객 중심으로 하는 국내 행사라는 좀 차이가 있죠. 제가 보기에 일본은 일본답고 한국은 한국답습니다. 유럽 최대 행사인 월드 오브 커피도 방문객이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커피와 관련해서 세계 1위인 분야가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한 매년 열리는 커피 축제 숫자, 그리고 커피 축제 규모입니다. 그럼 커피와 관련해서 또 1위인 다른 분야가 있어요? 네네. 커피 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커피 박물관이 세계에 한 20여 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10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만 4개가 있을 정도죠. 이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한국입니다. 이미 절대적 숫자에서도 많고요. 인구 대비 숫자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는 추산컨대 한 7,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50 내지 60명당 한 명이 바리스타예요. 모든 아파트에는 한두 명의 바리스타가 자격증 소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저희 집에 있어요. 인구 10만 명당 카페 숫자에서 세계 1위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00명당 카페가 하나인데 일본은 1,300명당 하나, 그리고 미국은 무려 5,000명당 하나 꼴이거든요. 인구 비례로 일본의 3배, 미국의 10배인 거죠. 이 박물관은 공부하는 곳이고요. 가보면 많은 것을 배우죠. 바리스타는 시험을 봐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죽어라 공부하던 습관, 그리고 스펙이나 자격증을 우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게 영향을 준 게 틀림없습니다. 네. 커피 맛이 세계에서 1위였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맛에서 물론 이제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네. 그런데 저희 경험으로는 커피 맛에서도 우리나라 커피가 세계 최고 수준 가까이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커피의 다양성 수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최근에 열리는 세계적인 그 커피 경연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바리스타들이 주요한 상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뭐 증거일 겁니다. 더 큰 증거는 주변에 직접 커피를 볶는 로스터리 카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네. 카페가 많아지고 카페 간의 생존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바리스타마다 자신만의 맛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배경이죠. 그래서 질 좋은 커피, 새로운 커피가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커피 축제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실감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하죠. 커피 축제에 가면 많은 유명 바리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들 전문 바리스타들이 생각하는 커피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뭔지 아세요? 로스팅 아니에요? 로스팅이라고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로스팅도 참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섞는 기술입니다. 블렌딩이죠. 커피 원두 몇 종류를 섞는 기술. 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무척 어렵습니다. 몇 가지 원두가 섞이면서 조화로운 맛을 내야 하거든요. 어떤 하나의 커피가 다른 커피 맛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섞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3가지 커피 원두를 섞으면 3가지 커피 원두가 지닌 각각의 장점이 한 잔의 커피에 담기도록 하는 게 이게 기술이며 예술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생두를 고르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볶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미각으로 이 커피 맛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최적의 원두 배합 비율을 찾는 어떤 수학적인 지혜까지도 좀 필요하겠죠.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그 에스프레소는 이런 섞는 기술이 탄생시킨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커피 원두를 섞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커피의 다른 물질을 섞는 이야기인데요. 이 커피의 다른 물질을 섞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커피에 섞은 물질, 커피에 넣은 물질이 뭘까요? 커피가 좀 쓰니까 설탕 아니었을까요? 예, 답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커피가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아랍 세계에서 200년간 머물렀는데요. 설탕이 유행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이 지역에서 유행하던 향신료를 넣었는데요. 첫 번째는 카다멈이라는 향신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카다멈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의 씨앗으로 만드는 향신료인데요. 달콤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하고 상쾌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피에 넣으면 쓴맛을 약하게 하고 독특한 향이 나는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소화를 촉진하고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향신료죠. 네. 그래서 커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카다멈을 넣어 마시기 시작했고 뭐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 옆에 이 카다멈을 함께 내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 생산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넣은 것 역시 향신료 시나몬이었습니다. 시나몬 가루를 뿌리는 카푸치노는 지금도 유행하는 음료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풍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나몬은 아시는 것처럼 계피 종류인데요. 중국 남부지방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계피, 우리나라에서 수정과 재료로 쓰이는 계피와 이 커피에 넣어 마시는 시나몬은 약간 다릅니다. 시나몬은 주로 이제 스리랑카나 인도 등 서남아시아에서 생산하는데요. 계피에 비해 맛과 향이 좀 부드럽고
더 달콤한 것이 특징이죠. 네. 이 건강에 뭐 좋다, 특히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슬람 세계에서 여러 음료나 음식에 옛날부터 많이 넣어왔습니다. 이 단맛이 좋은 향신료라서 일찍부터 커피에도 넣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정향이라는 향신료를 커피에 넣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클로브인데요. 정향 먹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보신 적? 들어본 적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당연히 먹어보셨습니다. 뭐예요? 예, 우리가 즐기는 카레 라이스에 소량의 정향이 들어갑니다. 예, 카레에서 느끼는 뭔가 좀 톡 쏘는 듯한 맛이 정향에서 나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레를 계속 먹어왔으니까 네네. 알게 모르게 정향을 먹었다는 거네요. 네네. 예, 그렇죠. 정향의 향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은단입니다. 예, 은단의 주재료가 정향이거든요. 예, 은단에서 나는 그 독특한 그 화한 맛과 향, 이게 바로 정향입니다. 은단 맛은 알죠. 그렇죠. 어떤 맛인지 확실히 알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정향을 느낄 수 있는 곳은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입니다. 이들 병원에 들어가면 느끼는 독특한 향이 있는데 이게 정향입니다. 약한 그 마취제에 정향이 들어가거든요. 이 외에도 서양의 오이 피클에도 네. 조금씩 들어가고요. 모기 기피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활명수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네요. 네, 주로 인도네시아와 이제 주변 지역에서 자라는 정향나무의 꽃 봉오리가 정향 재료인데요. 이 꽃 봉오리가 쇠 못을 닮아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못 정자에 향기 향자를 붙여서 정향이라고 부른 겁니다. 정말 못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로부터 아랍인들이나 유럽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못처럼 생긴 이것을 고기에 꽂아 놓으면 고기의 맛과 향이 스며들었다고 하죠. 아랍인들이 커피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정향을 넣었던 겁니다. 아랍에서는 지금도 커피를 주문하면 정향 가루를 또 함께 주는 곳이 있죠. 뭐 아주 조금 넣어서 먹는 것은 괜찮은데 많이 넣으면 맛이 아주 쓰고 입이 아릴 정도로 부작용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지금 커피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설탕이나 우유 종류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언제부터 커피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네, 커피가 유럽에 전파된 것이 16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설탕이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커피도 초기에는 이제 부자들이 마시는 음료였고 설탕도 비싸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커피를 마셔본 유럽인들이 쓴맛을 없애기 위해 설탕을 넣기 시작한 거죠. 17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커피가 동남아시아와 카리브해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커피 생산지와 설탕 생산지가 같아진 것도 이 커피와 설탕이 섞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커피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188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설탕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서양인들 중에 설탕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설탕 대신 꿀을 커피에 넣어 마셨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언더우드 부부가 우리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여행을 지금의 평안도 지방으로 갔는데 설탕이 없어서 대신 현지인들에게서 얻은 꿀을 커피에 넣어서 함께 마셨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유보다 설탕이 먼저 커피와 네네. 만났네요. 근데 사실 요즘은 설탕보다 우유가 커피에 더 많이 네네. 들어가잖아요. 그럼 커피에 우유를 넣은 건 언제부터예요? 네, 설탕보다는 조금 늦은 1600년대 말부터 유럽 사람들이 커피에 우유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168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맛이죠. 초기의 커피는 지금 커피보다 많이 거칠었습니다. 많이 쓰거나 많이 시거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로 쓴맛이나 신맛을 조금 약하게 한 겁니다. 뭐 설탕과 같은 용도였던 거죠. 둘째는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유를 넣은 커피가 소화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하는 의사들이 당시에 여러 명이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마르키에 드 빌리에라는 프랑스 의사였는데요. 이런 주장을 담은 문서를 출판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커피에 우유를 직접 점점 더 많이 넣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탄생한 음료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탄생한 음료죠.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간 프랑스 음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카페올레 아닌가요? 네, 맞죠. 사실 카페올레는 우유가 들어간 커피가 아니라 커피가 들어간 우유죠. 단어 뜻도 우유에
커피죠. 네. 그래서 커피에 우유를 넣기 시작해서 점점 넣다 보니까 커피가 아니라 우유가 되었던 겁니다. 당시 카페 올레의 빠른 유행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세빈의 후작, 높은 지위에 있었던 후작의 부인 마리드 라브땡 샹딸인데요. 당시 아주 유명한 문장가였습니다. 이분이 남긴 편지가 많은데요. 이분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커피에 우유를 첨가하는 경향을 아주 자세히 언급을 한 겁니다. 사교계에서 유명했던 이분의 이런 주장 때문에 커피에 우유를 넣는 카페 올레가 널리 퍼졌고 이분이 남긴 편지들로 인해서 당시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 1700년대 초반에 커피에 우유를 섞는 유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후대에 전해진 거죠. 그리고 커피에 우유를 넣은 세 번째 이유는 커피 하우스의 융성인데요. 커피 하우스가 파리나 비엔나 등에 많이 생기면서 메뉴 경쟁을 시작한 거죠.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만들다 보니 우유가 들어간 다양한 커피 음료가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엔나에서 1680년대에 탄생한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비엔나에서 탄생하는데요. 네네. 비엔나 커피 아닐까요? 네네 맞아요. 커피에 휘핑 크림이 듬뿍 올려진 비엔나 커피가 탄생한 겁니다. 비엔나에서 탄생해서 이제 우리는 비엔나 커피로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아인슈페너죠. 네. 한 마리 말이 끄는 마차의 마부라는 뜻입니다. 단어는. 아침에 바삐 출근하는 마부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에 채찍을 들어야 했으니까 두터운 휘핑 크림을 커피 위에 덮어서 뜨거운 커피가 식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네. 커피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아침 시간에 바쁜 마부가 아침 식사 대신으로 마시기에는 그냥 커피보다는 크림이 듬뿍 들어간 커피가 뭐 좋았다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유가 들어간 커피가 유럽에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명한 지금의 라떼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죠. 이탈리아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라떼를 주문하면 그냥 하얀 우유가 나옵니다. 카페 라떼라고 해야죠. 우유가 들어간 이탈리아식 커피죠. 이탈리아에서 카페 라떼는 원래 집에서 아침 대용으로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에스프레소에 뜨겁게 데운 우유를 듬뿍 넣어서 마신 겁니다. 커피와 우유 비율이 1대5 정도 됩니다. 카페나 바르, 즉 밖에서는 안 마셨죠. 에스프레소 아니면 카푸치노를 주로 마셨습니다. 원래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를 아주 살짝 넣는 음료죠. 요즘과는 다릅니다. 요즘에는 카푸치노에도 우유를 좀 꽤 많이 넣죠. 네. 커피와 우유의 비율이 1대3 정도인데 이탈리아식 카푸치노는 그거보다 우유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탈리아 가정음료였던 이 카페 라떼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스타벅스와 함께 시작된 미국식 커피 문화죠. 스타벅스를 인수한 하워드 슐츠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미국에 옮기면서 카페 라떼 음료의 세계적인 유행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레이베이의 From the Start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